여기 태국에 위치한 한국 대기업 자회사 공장에서 조립부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떤 이유에선지 늘 불안한 마음으로 일하던 중 회사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 참석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얼마 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연달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태국인들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태국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램차방에 살고 있는 28살의 니차라고 합니다. 참고로 램차방은 방콕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태국 동부 경제특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다수의 주요 글로벌 자동차 및 여러 제조시설 공장들이 밀집해 있답니다. 저는 현재 이 경제특구 램차방에 위치한 한국 대기업의 자회사 공장에서 전자제품 조립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램차방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특히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태국 동부 경제특구 덕분에 이곳은 글로벌 기업들의 유입으로 분주한 곳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저의 삶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했거든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최근 한국과 태국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제 일자리는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불안해진 상황입니다. 부모님은 두 분 다 연로하시고 건강이 좋지 않으시며 늦둥이 동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상황인데 만약 제가 일자리를 잃게 되기라도 한다면 부모님과 동생까지 모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한국 기업의 조립 공장에서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있는데 그곳에서의 하루하루는 힘든 노동의 연속이었지만 저는 저의 동료들과의 유대감 덕분에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저의 절친인 수타야는 언제나 저를 격려하고 함께 힘든 시간을 나누던 소중한 동료였죠. 하지만 요즘 회사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습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다니는 한국 공장에서도 인력 감축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더군요.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들 또한 최근 들어 늘 불안한 표정으로 대화하곤 했죠. 허구한 날 하는 말이라곤 오늘은 새로운 소식 들려온 게 있느냐? 인원 감축에 대한 소식 뭐 들은 거 있느냐 따위와 같은 이야기들이었고 우리는 항상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면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기저기서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공장 안의 분위기 또한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나도 나가야 할지도 몰라. 옆에 있던 수타야도 불안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함께 일하며 힘든 시간을 늘 견뎌왔고 서로를 의지해왔지만 이제 그런 안정감이 사라질까 저는 너무나 두렵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지나며 우리 공장 안에서는 긴장이 더욱 커져만 갔고 동료들이 불안에 떨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팀장으로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최근에 일어난 안 좋은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공장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같은 노동자들에게도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인데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은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남에 따라 문제가 악화되었던 것인데 그동안 한국과 태국은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저는 최근 이런 갈등이 더욱 안타까웠어요. 한국 정부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했으며 그 결과 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가려 할 때 많은 이들이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태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기에 이르렀죠. 이후 태국 내에서는 밴 코리아 운동과 같은 반한 감정까지 일어나게 되었고 양국 간 서로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갈등이 지속될 경우 태국 관광 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위험이 큰 상황이었어요. 실제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감소하면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광업은 태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면 한국 기업들의 태국 투자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업 환경도 불확실해질 수 있어요. 결국 이러한 이유로 우리 공장도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인데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점차적으로 줄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우리 같은 태국 노동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정말 짜증나더군요. 저는 그냥 이곳에서 묵묵히 일만 하고 살았을 뿐인데 왜 굳이 이를 키워서 이 사태까지 오게 만든 건지 태국인들한테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태국인들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것과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 대한 투자 규모를 줄이는 게 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 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 짤막하게만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우선 한국 내에서 태국인에 대한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와 입국 절차 강화는 태국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태국 정부와 국민들이 한국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이는 외교적 갈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죠. 특히 태국인들의 국민성 특성상 대외 관계에 유독 민감하며 무시받는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면 특히 강한 반응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은 불만이 커지면 사회적 운동이나 여론 형성으로 이어지기 쉬워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나 한국 관광 거부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었죠. 최근 태국 내에서 벤코리아 운동과 함께 반한 감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거고요. 동시에 한국에서도 태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생길 수 있죠. 이는 태국과 한국 양국 간의 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태국 내에서의 반한 감정은 곧 한국 기업들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태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태국 내 한국 기업들은 한국 본사로부터 생산성과 비용 절감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죠. 본사는 불확실한 외교 관계와 경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 및 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 한국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원 감축을 고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피해를 떠나서 태국인들이 불법 체류 문제와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로 인해 강화된 입국 절차에 불만을 가지고 벤코리아 운동을 하며 반한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인 제공을 한 쪽은 어쨌든 태국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가 오랫동안 쌓아온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태국 입장에서 얼마나 큰 손해겠냐 이 말이에요.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경제와 사회에 정말 많은 기여를 해왔고 수많은 태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왔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를 훼손한다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올 것입니다. 태국인들은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태국에 약 20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는 무려 6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태국 사회에 기술 지원과 경영 노하우를 전달하며 산업 전반의 혁신에도 큰 기여를 해왔죠. 이러한 지원 덕분에 태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여를 해주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인원 감축을 하거나 아예 태국에서 철수를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태국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엄청난 규모의 실업자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수많은 가정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동시에 태국 산업에 대단히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겠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태국에서 철수하게 되면 다른 외국 기업들에게도 부정적인 메시지가 전달될 거고요. 이로 인해 태국은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다라는 이미지가 커지고 결국 더 많은 기업들이 태국을 떠날 가능성도 커지겠죠. 결국 이러한 연쇄적인 상황은
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주변에 저를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고 언제나 제 성공을 바랐습니다. 저는 현재 이러한 불안한 회사 사정을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동생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지만 만약 제가 해고된다면 동생이 얼마나 힘들어질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제 머릿속은 늘 불안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제발 무사히 지나가길 이라고 되뇌며 별탈 없이 하루를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출근했죠. 그런데 최근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모두 모여야 한다는 말에 불안감이 증폭되었고 직감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길은 마치 끝없는 터널을 걷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무겁고 차가운 분위기의 회의실에 들어서자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팀장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듯 긴장감이 감돌았죠. 회의실은 음산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모두의 표정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모두가 모이자 사장님이 회의의 시작을 알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긴급 회의는 최근 인원 조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국 본사에서 지침이 내려온 바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비효율적인 인력을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에 따라 특정 인원들이 조정될 것입니다. 그 순간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과 함께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발표에서 각 부서의 직원 명단이 나열될 것이란 예감이 들었죠. 이번 조정의 대상에는 기여도가 낮은 직원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래도 안 좋은 소식이 분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해고된다면 집에는 뭐라고 해야 할까? 동생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불안감만 가중시키더군요. 드디어 인원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긴장한 상태로 귀를 기울였죠. 조정 대상에는 특히 실적이 낮은 직원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사장님의 말이 이어졌고 불안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주부터 몇몇 직원은 회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곧이어 부서별로 조정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 수타야의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조립부서의 수타야는 이번 인원 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타야가 그런 상황에 놓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급히 수타야에게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작업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음 속에서도 슬픈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수타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타야의 표정이 순간 밝아지더니 이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긴장했어? 수타야가 저를 바라보며 묻더군요. 회의에서 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수타야의 얼굴에서 걱정이 스쳐 지나갔죠.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이번에 너가 잘렸다는 소식이야.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고 수타야의 얼굴은 하얗게 변해버렸죠. 정말 수타야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평가받았다고. 수타야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해, 수타야. 나도 같은 팀에서 일하면서 이 상황을 정말 믿지 못하겠어.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수타야의 목소리가 흔들렸고 저도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 생생히 느낄 수 있었어요. 특히 수타야는 그간 오랜 기간 열심히 일한 덕분에 최근에 팀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수타야가 없는 공장은 더 이상 예전의 활기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타야뿐만 아니라 그동안 함께 웃고 울며 일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떠나고 그 자리엔 허전함만이 남았죠. 공장 내부는
기계 소리와 작업의 박자 대신 쓸쓸한 정적이 흐르는 때가 많았습니다. 수타야의 빈자리는 특히나 크게 느껴졌어요. 그녀는 언제나 긍정적이고 힘찬 에너지를 주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리고 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저희 공장 외에 다른 한국 기업의 공장들은 완전히 철수하는 곳도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뭐니 해도 실업 문제였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거든요.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동네에 살던 이웃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부 실직자가 되었어요. 오랫동안 한국 기업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다 잃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곧 다른 일자리를 다시 구할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더군요. 동네 전체가 침체된 분위기로 뒤덮이기 시작했어요. 실업자들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줄어들고 가게의 손님이 줄어들어 한때 활기차던 거리는 점점 썰렁해져 갔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괜찮은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실직자들이 늘어가면서 생계에 어려움이 닥치자 동네 가게들 중에서는 심지어 문을 닫는 가게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한국 기업의 철수가 가져온 여파는 심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잃고 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이 확산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서 지역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게 된 거죠. 주민들은 이미 일자리를 잃은 친구들, 이웃들을 보며 불안감을 크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반한 감정이 이렇게까지 심각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시작된 작은 운동인 줄로만 알았지만 그 작은 불씨가 점점 커져 한국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과 한국 관광 거부 운동으로 이어지고 결국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지 않게 되면서 지역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은 태국 시장에서 철수하겠다고 선언하는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죠. 수면 위에 던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태국인들에 의해 시작된 반한 감정은 현재 우리 삶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태국인들에 대한 원망 섞인 감정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이제 우리는 그 결과를 마주해야 하고 그 대가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 하나를 또 목격했어요. 그렇게 한국 제품을 불매하자고 외치던 태국인들이 이번에는 갑자기 또 삼성 제품을 사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애플의 광고에서 태국을 후진국처럼 묘사했기 때문인데 SNS에서는 이럴 거면 삼성 스마트폰을 사겠다는 반응이 쏟아지며 애플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줏대가 없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다고 느꼈어요. 이럴 거면 대체 왜 그렇게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을 벌여서 괜히 한국 공장 다니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건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앞서 태국인들은 무시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매우 민감하고 강한 반응을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극단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은 종종 이성을 잃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느낍니다. 예컨대 최근의 벤코리아 운동과 같은 현상도 감정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이 실제로 한국 기업과 관련된 이번과 같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깊이 고민하지 않았겠죠. 사회적 운동과 여론 형성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행동에 앞서 과연 어떤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태국 사회가 어떤 사건에 격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앞으로는 보다 멀리 보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단기적인 감정 해소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와 같이 사회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공장은 아직까지 철수 소식은 들리지 않지만 주변 분위기는 점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점차 철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요즘, 언제 우리의 차례가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한 기류가 흐르고 서로 걱정을 나누며 위축된 마음을 감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긴장감 속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한국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계기를 통해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흔들리면 우리의 미래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철수 소식이 들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업의 결정이 아닌 우리 삶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봅니다. 아니, 이번엔 정말 다른 느낌인데? 이러다 일본 진짜 큰일 나겠는데? 일본 난카이 지진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한 여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혼잣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한 한국인이 수십 년 전에 했던 예언 글을 보고 나서 불안 증세가 심해지며 병원까지 다니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심지어 예언임에도 불구하고 반박하기도 어려울 정도라고 하며 다른 일본인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고도 합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난카이 지진 연구소에서 지진 연구자로 일하고 있는 하루카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난 8일 미야자키의 규모 7.1 지진 이후 100년에서 150년 간격으로 일어나는 난카이 대지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판단에 일본 기상청에서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 주의를 최초 발령한 이후 일본 열도에 시민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일본 전역에 확산되고 있는 공포는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만일 이번에 난카이 대지진이 터질 경우 과거 호에이 대지진처럼 모든 단층이 한꺼번에 파괴되는 최악의 지진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기에 이렇게 글까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과거 호에이 대지진이란 1707년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규모가 무려 최대 진도 9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역사적 지진이었는데요. 특히 이때 지진은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세 지역이 연동하여 발생해 난카이 해곡의 모든 단층을 모조리 다 파열시킨 유일한 지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지진으로 후지산이 영향을 받아 지진이 일어난 지 정확히 7주가 되는 양력 12월 16일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대규모로 후지산이 분화하기까지 하였는데, 이 지진으로 인한 총 사망자가 3만 명 이상 발생하는 등 당시로서는 정말 전대미문의 재앙이었습니다. 참고로 이후로는 후지산 대폭발이 일어난 적은 아직까지 없는데요. 그런데 2011년 3월 11일 전까지만 해도 일본 지진학계는 이호에이 대지진이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 즉 동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이도 옛말이 되고 말았죠. 참고로 이 동일본 대지진의 규모는 진도 9.1을 기록했으며, 이는 1960년 발생한 진도 9.5의 칠레 대지진, 1964년 규모 9.2의 알래스카 대지진, 그리고 2004년 규모 9.1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에 이어 19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되었는데, 특히 무엇보다도 동일본 대지진은 초대형 쓰나미를 불러와 역사상 최악의 원전 사고 중 하나로 평가받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발생시키며 방사능이 대량 누출되는 대형 사고까지 불러오고 말았죠. 당시 일본 정부는 이 원전 사고의 수준을 레벨 7로 발표했는데, 이는 국제원자력 사고 등급 중 최고 위험 단계로 1986년 발생한 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동일한 등급으로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향후 일본 열도를 강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초강력 지진은 크게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과 도쿄 직하형 지진 두 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들 중 더 강하고 더 많은 피해를 부르며 발생 확률도 더 높다고 분석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고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에 초점을 맞추어 하루도 빠짐없이 예의주시하며 관측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관측도 관측이지만 한 한국인의 이야기에 정말 소름이 돋고 말았는데요. 한국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우선 이 난카이 트로프에 대해 간단히 조금만 설명드리자면, 우선 난카이 트로프란 일본 시코쿠 남쪽 해저에 위치한 수심 4,000m급의 깊은 협곡을 가리킵니다. 필리핀의 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계에 자리한 이 협곡은 거대 단층을 품고 있는데, 이 단층의 움직임이 지진을 유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의 경계에서 계속 조금씩 변형 중인 단층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면 단번에 어긋나면서 거대한 지진을 촉발하는데, 이것이 바로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입니다. 이 지역은 두 판의 충돌로 인해 대규모 지진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이며, 언제든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데요. 실제 지난 2021년 일본 문부과학성산화 지진조사위원회는 규모 9를 능가하는 지진이 30년 내 난카이 트로프에서 발생할 확률을 70에서 80%로 예측했으며, 40년 내 발생할 확률은 무려 90% 수준으로 예측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지금 당장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치거든요. 게다가 다음 난카이 트로피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 후지산이 조용할 거란 보장이 없다는 것도 문제인데요. 실제 1707년 호에이 지진 당시 후지산이 분화했을 때 심지어 도쿄 도심부까지 화산재가 날려 피해를 더 증폭시킨 바가 있죠. 난카이 트로프 지진에는 항상 쓰나미로 인한 피해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후지산까지 분화하는 시나리오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후지산은 호에이 분화 이후 300년 넘게 분화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5,000년 동안 가장 긴 공백기이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불안감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한국 등 다른 나라로 빨리 도망가야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또 이러한 난카이 대지진이 현실화되면 진원지는 한 곳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 32시간의 시간차를 두고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러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규슈 지역을 넘어 동일본과 서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해일 높이는 최대 30m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며 건물은 200만 채 이상이 파손되고 사망자는 최대 32만 명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요. 터지기만 한다면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 지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피해액은 최대 1410조엔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일본은 침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겠죠. 침몰이란 단어 그대로 땅이 가라앉는다는 뜻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회복이 아예 불가능할 수준으로 피해가 막대해진다는 뜻이에요. 또 지난 8일 미야자키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일본 기상청에서 난카이 대지진 경고 방송을 하자 일본 현지에서는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며 심지어 생필품 사재기가 만연하는 모습까지도 보였는데요. 없어서 못 살 지경으로 너도 나도 마트를 다 털어갈 지경이었죠. 그런데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하면 한반도 남부도 피해의 영향권에 포함이 됩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예측한 바로 규모 7.0 지진 발생 시 한반도 남해안에서 1cm가량이 흔들렸다면 규모 9.0 지진 때는 30cm가 넘는 땅이 진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졌고, 이 같은 분석에 따르면 한반도도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난카이 대지진은 발생하기만 하면 무조건 규모 9 이상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보다 부산이나 제주도 등의 지역과 직선거리가 훨씬 가까워서 진동에 따른 충격 등도 제대로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도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으로 대처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남해나 제주도의 해수욕장에서 즉각적인 대피 명령을 내려야 하고 진동에 따른 충격에도 대비하는 등 긴급 대비책을 마련하고 한국에서도 늘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연구진은 실제 난카이 대지진 발생 시 대마도에서 진도 6 이상에 해당하는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제주도나 남해안에서도 이와 유사한 세기의 지진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는 모든 사람이 감지하는 수준의 지진이며 창문, 접시가 떨어져 깨지고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의 경우 위험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한 대비가 필요한 수준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 미야자키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느꼈고 이것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일 가능성이 크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는데요.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은 제가 연구한 데이터와 정확히 일치했고 이로 인해 일본 전역과 이웃 국가인 한국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도 알게 되었는데 저는 데이터를 분석하며 깊은 걱정에 빠졌죠. 과거 대지진이 발생하기 직전에 보였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신호들이 계속해서 감지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며칠 전 미야자키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한 직후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하기도 했는데 최근에 계속되는 지진 활동이 난카이 해구의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었고 분석 결과와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난카이 해구에서 발생할 대규모 지진의 가능성을 다들 공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를 더욱 불안하게 한 것이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에서 봤던 어떤 글이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더라고요. 그 글은 바로 한국의 타너 스님이라는 분이 하신 예언을 적어놓은 글이었는데 이분께서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예언을 잘하셨던 분이셨어요. 이분께서는 여러 가지 굵직한 예언들을 실제로 굉장히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적중시키셨는데 일본의 미래에 대해 굉장히 무서운 예언을 하고 계셨고 그게 요즘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더라고요. 그 글들을 본 이후 갑자기 불안 증세가 너무 심해져서 병원까지 다니고 있지 뭐예요. 우선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던 타너 스님의 몇 가지 예언을 말씀드려 보자면요. 우선 1949년 기축년에 개미떼 수천 마리가 서로 싸움을 하여 법당과 중대들의 죽어있는 모습을 너무나 불길하게 느껴 역학 원리를 분석하여 다음 년에 남북 간의 민족 상잔이 벌어질 것을 예측하였는데 6.25가 발발한 연도와 날짜, 심지어 새벽 5시라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추어 타너 스님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월남전이 발발할 것과 초강대국 미국이 월남전에 뛰어들 것을 예언하였고 역학의 원리로 보면 미국이 베트남과 전쟁을 한다면 망신을 당하고 필패할 것이라며 미국이 패배할 것을 예언하였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결코 믿지 않았지만 실제로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배하면서 그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하였죠. 그리고 월악산 영봉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고 예언을 했는데 타너 스님이 예언을 했던 1975년에는 월악산에 호수나 강 등이 없었으나 충주댐이 1980년에 공사를 시작해 1983년에 완공되자 이때부터 월악산 위에 뜬 달빛이 충주댐 물 위로 비춰져 볼 수 있게 되었고 실제 이로부터 정확히 30년이 지난 뒤 2013년 여자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소름 돋을 정도의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한국의 젊은이들이 점점 더 예뻐질 것이며 이들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칠 때 국운이 상승하고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예언도 하였는데 이는 요즘 한류 열풍을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요. 심지어 타너 스님은 죽기 몇 년 전에 자신이 죽을 것과 죽는 날짜까지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는 정확하게 자신이 예언한 날의 죽음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여기서 저를 불안하게 한 타너 스님의 또 하나의 예언이 있습니다. 타너 스님은 생전에 자신이 죽은 후 12년이 지난 후에 고베 대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고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까지 예언했는데 실제로 그가 죽은 후 정확히 12년이 되는 해인 1995년도에 고베 대지진이 정말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망자 수와 피해 규모까지도 그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였던 것인데요. 저는 이를 보고
정말 소름 돋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할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저를 더 무섭게 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에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고 했는데, 즉 앞으로 일본 열도의 3분의 2가 바닷속으로 침몰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생존자들은 국제 난민이 되어 주로 한국으로 피난을 가게 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이런 사태가 일어난 후 한국의 일본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이 커지게 되고, 과거와는 정반대로 일본은 한국에 복속되어서 한국의 종속국가로 생존을 이어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그는 이처럼 일본이 장래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환란을 당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대 시기부터 한국은 일본의 여러 가지 선진적인 문물과 첨단 기술을 전수해 주어서 미개한 일본 종족이 발전해 나가는데 큰 도움을 주었던 고마운 스승 국가였는데, 탐욕스러운 일본인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준 한국에 대해 온갖 침략 행위를 일삼는 등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늘의 법칙인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되어 미래에 일본 열도가 침몰되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된다고 했어요. 일본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이 후손들에게 전해질 것이며, 힘든 역경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동양의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며 남을 해칠 줄 모르는 조선 민족은 그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하였고요. 이러한 타너 스님의 예언을 본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일본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 늘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과거 일본의 침략 행위와 식민지 지배로 인한 한국의 고통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늘 반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와 같은 예언이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맥락과 정말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실제로 그의 정확한 예지력은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던 것인데요. 저는 타너 스님의 말씀이 단순한 예언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고, 과거 일본이 한국에 저지른 만행들을 떠올리며 이 모든 것이 타너 스님의 말처럼 인과응보로서 현재의 지진 위험과 맞물려 있다는 생각도 들게 되었어요. 일본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지 않으면 결국 자연의 힘이 그 책임을 물어올 것이라는 믿음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던 거죠. 제 머릿속이 이러한 생각에 24시간 사로잡혀 있다 보니 마치 정신병에 걸린 것처럼 무섭고 힘이 들어서 병원까지 다니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현재 일본 국민들은 생필품 사재기까지 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데, 아예 한국어로 경고를 하는 일본인의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그들이 저처럼 타너 스님의 예언을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들도 인과응보의 두려움을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저는 연구소에서 조용히 앉아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며 운명의 파도에 대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대지의 신호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 저는 저와 동료들이 최선을 다해 저희들의 역할을 다하며 준비했음을 믿으며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현재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애써 다짐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 연구소 동료들에게 이러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았더니 예상외로 모두가 제 말에 공감해 주어서 무척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솔직히 한 명쯤은 무슨 반성 같은 소리냐며 한국을 욕하면서 따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정말 인과응보라는 것이 두려운 건지 예상외로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신기하기도 했죠. 아무튼 이번 신호는 항상 인과응보의 원리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듯했고, 저는 그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앞으로도 연구와 대응에 힘써볼 생각인데요. 자연현상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저는 이번에 타너 스님의 말씀을 보고 불안 증세도 커지긴 했으나 사실 느낀 바가 참 많고 역사와 현재를 연결하는 그 메시지는 저의 마음속에서 뚜렷하게 남아있으며, 그럼에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잊지 않고 지구와 인류 그리고 일본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저는 일본과 한국 양국이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상기하며 미래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저는 지진이라는 경험을 통해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한국의 고통을 이해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하길 희망합니다. 타너 스님의 말씀처럼 인과응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한국 및 기타 죄를 범한 다른 모든 국가들에 대한 반성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일본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라도 빨리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리고 부디 이번만큼은 타너 스님의 예언이 빗나가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일본인으로서 한국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 더운 날씨 속 늘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을 보태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